그 수십 년 동안 금융계에서 절대 깨지지 않는 황금률이 하나 있었잖아요. 세상이 패닉에 빠지면 무조건 채권을 사라. 네, 맞아요.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는 인식이 아주 강했죠.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지난 단 한 달 동안 전 세계 채권 시장에서 무려 2조 5천억 달러가 흔적도 없이 증발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GDP의 1.5배가 넘는 돈이 허공으로 날아간 겁니다. 궁극이 안전자산이라는 거대한 댐이 아예 산산조각이 나버린 거죠. 정말이지 현대 금융사에서 손에 꼽을 만한 충격적인 자산 증발 사태입니다. 이게 단순히 숫자 몇 개가 사라진 게 아니라 수많은 투자자들이 가장 믿고 의지하던 그 피난처 자체가 불타버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오늘 하나씩 좀 풀어봅시다. 이번 심층 분석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도대체 왜 위기엔 채권이라는 이 절대 공식이 완전히 박살났는지, 그리고 이 거대한 혼돈 속에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지갑,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알아야 할 숨겨진 시장 패턴은 무엇인지 추적해보는 겁니다. 네, 아주 중요한 미션이네요. 이건 그냥 월스트리트 모니터 안에서 깜빡이는 그 숫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장 내일 아침 여러분이 출근길에 마주할 환율, 마트에서 집어들 식료품의 가격표, 그리고 다음 달 날아올 마이너스 통장 이자 고지서에 아주 뼈아프게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이 2조 5천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왜, 어떻게 허공으로 사라졌는지 그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 시장을 덮치고 있는 가장 거대한 유령은 바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입니다. 아, 스태그플레이션. 경제가 멈춰서 침체되는데 물가는 미친 듯이 치솟는 그 최악의 시나리오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죠? 보통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그 금고안에 널어둔 금괴처럼 가만히 가치가 유지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왜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해서 이 채권의 가치가 2조 5천억 달러나 폭락하게 된 건가요? 아, 그거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흔히들 채권을 영원불변의 안전자산으로 오해하시는데 사실 채권의 가격은 금리와 정확히 반대로 움직이는 시소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폭발하니까 중앙은행들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끌어올려야만 하는 그런 압박을 받게 되잖아요. 자, 시장에 이자가 5%인 새로운 채권이 막 쏟아져 나온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네. 그런데 여러분이 과거에 안전할 줄 알고 사둔 2%의 이자의 기존 채권을 들고 있다면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아무도 제 2%짜리 채권을 안 사겠죠. 다들 새로 나온 5%짜리를 사려고 줄을 설 테니까요. 제 채권을 팔려면 가격을 엄청나게 후려쳐서 손해를 보고 팔아야겠네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물가를 잡으려는 금리 인상 기대감이 역설적으로 기존 채권 보유자들에겐 거대한 학살로 이어지는 겁니다. 와, 진짜 무서운 구조네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지금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리기도 그렇다고 내리기도 불가능한 아주 지독한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원인은 바로 에너지 시장에 있죠. 최근 국제에너지기구, 즉 IEA에서 아주 섬뜩한 경고를 하나 내놨거든요. 저도 그 보고서 봤습니다. 내용이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네, 현재 이란 전쟁으로 인한 이 에너지 공급 충격이 1970년대 전 세계를 강타했던 두 번의 오일 쇼크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의 충격을 모두 합친 것만큼 거대하다는 분석입니다. 아니, 그 세 가지 거대한 역사적 위기를 다 합친 규모라고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특정 지역의 분쟁이나 단일한 공급망 이슈가 문제였다면 지금은 원유 생산, 정제, 그리고 해상 운송 경로까지 아주 전방위적으로 타격을 입고 있으니까요. 이런 막대한 에너지 공급 충격이 물가를 확 밀어올리면 중앙은행의 전통적인 매뉴얼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이 상황을 보니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중앙은행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데 앞에 거대한 장애물이 나타나서 브레이크를 확 밟아야 하는 동시에 뒤에서 트럭이 쫓아오고 있는 거군요. 맞아요. 뒤에서 쫓아오는 트럭을 피하려고 엑셀도 막 밟아야 하는 꼴이잖아요. 장애물을 피하려고 핸들을 왼쪽과 오른쪽으로 동시에 꼭 끌어다 보니까 아예 초향장치 자체가 뚝 부러져 버린 그런 상황이네요. 아주 절묘한 비유네요. 브레이크든 엑셀이든 핸들이 부러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죠. 자동차, 즉 경제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 겁니다. 안전자산이라는 든든한 대피소의 문이 덜컥 잠겨버린 이유가 바로 이거고요. 그렇군요. 자,
그럼 이 거시경제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 당장 여러분의 마이너스 통장과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 걸까요? 아주 노골적인 수치들이 이미 우리의 일상을 타격하고 있습니다. 당장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만 봐도 알 수 있죠. 최근 1,480원대에서 머물던 환율이 며칠 전에는 1,517원대까지 수직으로 치솟았잖아요. 네, 저도 최근에 환전 수수료 내역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달러를 사는 것 자체가 엄청난 비용이 되어버렸어요. 만약 해외 주식에 투자하시거나 달러 기반의 ETF를 매수하시는 분들이라면 진짜 환전 버튼을 누를 때마다 증발하는 현금을 실시간으로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환율 상승은 시작에 불과해요. 더 큰 게 남아있나요?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이란발 유가 폭등이 겹치면 실물 경제에 시차를 두고 본격적인 폭격이 시작됩니다. 수입물가가 치솟으니까 다가올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고요. 당장 관리비 고지서부터 달라지겠네요. 네, 그리고 거리를 달리는 배달 기사님들의 오토바이 연료비가 오르니까 음식 배달비가 뛸 것이고 항공사들의 유류 할증료가 폭등하면서 다가오는 휴가철 항공권 가격도 도미노처럼 오르게 됩니다. 결국 이건 팍팍한 월급과 마이너스 통장 이자로 근근히 버티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들에게 진짜 사방에서 물이 새어들어오는 치명적인 구조가 완성되었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체감 경기는 이미 얼어붙고 있는 거죠. 이란발 지정학적 위기라는 그 거창한 단어가 결국 내 마이너스 통장 한도에 빨대를 딱 꽂고 자금을 쪽쪽 빨아먹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전문가님, 여기서 시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하나 발생하잖아요. 어제 있었던 유가 폭락 사태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인플레이션의 핵심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유가가 어제까지만 해도 배럴당 100달러를 넘보면서 펄펄 끓어오르더니 오늘 단 하루 만에 무려 10%가 폭락해서 88달러 선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네, 물리적인 석유 생산량이 하루아침에 10%씩 늘어날 리가 절대 없는데도 말이죠. 그러니까요. 제가 뉴스창을 새로 고침하면서도 아니 도대체 유가가 어떻게 하루 만에 10달러 넘게 빠질 수 있나 진짜 황당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배후에 놀랍게도 정치인의 말 한마디가 있었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철저하게 객관적인 팩트 두 가지를 나란히 올려놓고 비교해봐야 합니다. 먼저 첫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브리핑에서 이란과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고 5일 안에 합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언했습니다. 네, 그 발언이 나오는 순간 유가가 그야말로 곤두박질 치면서 시장에 엄청난 환호성을 불러일으켰죠. 그런데 둘째, 그 직후 이란 외무부에서 내놓은 공식 성명을 봐야 합니다. 이란 측은 우리는 미국과 대화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아주 정면으로 반박을 해버렸습니다. 와, 한쪽은 대화가 너무 잘 돼서 5일이간 도장을 찍는다고 하고 다른 한쪽은 통화 한 번 한 적 없다고 하는 이 황당한 핑퐁 게임,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양측이 엇갈린 주장 중에 무엇이 진실인지 또 그 뒤에 어떤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지 우리가 당장 판별할 수는 없죠. 하지만 모건 스탠리나 에버코어 같은 글로벌 투자 은행들은 이 상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매우 냉혹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에버코어의 애널리스트는 이 상황을 두고 이게 진정한 종전을 향한 청신호라기보다는 배럴당 100달러라는 그 심리적 저항선을 억지로 끌어내리기 위한 노련한 구두 개입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말로 시장을 찍어 누른 거다. 네, 모건 스탠리 역시 실질적인 협상 테이블이 차려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오직 자극적인 뉴스 헤드라인 하나에 시장 전체가 좌우되는 이 장세가 얼마나 위험한지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듣고 보니까 트럼프의 발언이 완전히 유가 리모컨이네요. 리모컨을 쥔 사람이 기분 좋게 유화적인 버튼을 딱 누르면 시장이 안도하면서 유가가 떨어지고 다시 강경한 버튼을 꾹 누르면 시장이 패닉에 따지면서 유가가 치솟는 구조잖아요. 네, 전 세계의 거대한 자본이 리모컨 버튼 하나에 춤을 추고 있는 셈이죠. 아주 훌륭한 통찰입니다. 정치적 언사가 만들어내는 환상에 자본이 휩쓸려 다니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한번 반론을 제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분석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분명히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 그게 정치적 쇼핑이든 리모컨 개입이든 간에 어쨌든 내 눈앞에 유가가 10달러나 빠졌잖아. 네, 당장의 숫자는 내려갔으니까요. 당장 주유소 기름값 떨어질 테고 물가 오르는 것도 좀 주춤할 텐데 소비자 입장에선 한숨 돌린 거 아닌가? 약간 찝찝하긴 해도 당장은 좋은 것 같은데 솔직히 저도 어제 헤드라인 보고 잠깐 안도했거든요.
당장 눈앞에 숫자가 내려갔으니까 안도감을 느끼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물리적 현실을 직시하는 순간 그 안도감은 금세 사라질 겁니다. 물리적 현실이요? 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의 심층 분석을 한번 들여다보죠. 그들의 분석에 따르면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실제 현실 세계의 석유 공급망은 완전히 다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만약 최상의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당장 내일 아침에 극적으로 전쟁이 끝나고 평화 협정에 도장이 찍힌다고 쳐보죠. 네네, 모두가 바라는 시나리오죠. 그렇다고 해서 모레부터 유가가 바로 안정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류에 사인한다고 다음 날 바로 배가 출발하는 게 아니라는 뉘앙스시죠? 정확합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글로벌 석유 공급이 정상화되는데 최소 4개월이라는 절대적인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파괴된 송유관과 생산시설을 수리해야 하죠. 그 물리적인 복구 시간. 네. 그리고 분쟁 지역을 피해서 멀리 우회하던 거대한 유조선들, 즉 VLCC들을 다시 원래 항로로 재배치해야 합니다. 게다가 전쟁으로 인해 천정부지로 치솟은 해상보험료가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선사들이 배를 띄우려고 하지 않을 거거든요. 진짜 그렇겠네요. 보험료가 엄청날 텐데. 멈춰섰던 정제시설의 톱니바퀴가 다시 돌아가기까지 이 모든 복잡한 물류와 인프라의 제거는 리모컨 버튼 하나로 켜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게 바로 4개월의 법칙이죠. 와, 4개월. 결국 오늘 떨어진 유가 10달러는 내일 당장의 렌터카 기름값이 아니라 한참 뒤에나 반영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헤드라인이 만들어낸 일시적인 신기루일 뿐이군요. 뭔가 좀 속은 기분인데요. 바로 그 속는 기분을 월스트리트는 아주 치밀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버코어가 제시한 아주 흥미롭고도 뼈아픈 시장 패턴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어떤 패턴이죠? 그들은 이 현상을 타코 패턴이라고 명명했습니다. TACO, 즉 TACO 패턴인데요.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 번역하자면 트럼프는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발 물러난다라는 뜻의 약자입니다. 타코. 와, 트럼프식 협상술의 본질을 아주 꿰뚫은 단어네요. 최대한 위협을 가하다가 막판에는 꼬리를 자른다. 약간 이런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이 심리전은 일정한 사이클을 형성하는데요. 첫째, 극단적인 강경 발언으로 지정학적 위협을 가속화합니다. 그럼 시장은 패닉에 빠지고 유가는 치솟죠. 네, 우리가 익히 아는 패턴이죠. 둘째, 시장이 너무 과열됐다 싶으면 어제처럼 슬쩍 유화적인 협상 제스처를 흘립니다. 셋째, 그 발언 하나에 유가가 하락하고 시장은 일시적인 안도 랠리를 펼치게 되죠. 그리고 넷째는 또 뒤집는 건가요? 맞습니다. 넷째, 시장이 너무 안심하면서 긴장을 풀었다 싶으면 다시 강경 발언을 쏟아내면서 시장을 뒤흔드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거대 기관 투자자들은 이 끊임없는 타코 사이클을 이미 완벽하게 학습했다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만 놀아나는 거군요. 대중이 헤드라인에 일희일비하면서 패닉셀링과 추격 매수를 반복할 때 이 거대 자본은 오히려 이 변동성 자체를 아주 훌륭한 수익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진짜 흥미로워지는 지점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채권이라는 거대한 안전금고에서 2조 5천억 달러가 증발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방송 전에 데이터를 좀 뒤져보니까 이 천문학적인 돈이 그냥 허공으로 사라진 게 아니라 어딘가로 맹렬하게 대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자금은 절대 그냥 증발하지 않죠. 그러니까요. 기관들이 그 엄청난 돈을 그냥 현금 다발로만 쥐고 있을 리는 없고 도대체 이 혼돈 속에서 누가 그 자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겁니까? 채권이라는 전통적 안전자산의 붕괴는 곧 새로운 피난처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거대 자본은 매크로 경제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아예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한 이른바 구조적 성장 테마로 미친 듯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본 데이터에서는 AI 인프라 쪽으로 돈이 진짜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던데 구체적인 상황이 지금 어떤가요? 호스트님이 보신 데이터가 아주 정확합니다. 매크로 경제가 어떻게 박살나든 말든 기업 자체의 압도적인 기술력과 인프라 장악력으로 돈을 쓸어담는 곳들이죠.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곳들 말이죠. 네, 오늘 엔비디아가 전반적인 시장의 폭락 속에서도 175달러 선을 아주 견고하게 버텨냈습니다. 번스타인 같은 대형 투자은행은 아예 목표가를 300달러로 유지하면서 데이터 센터의 기회는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고 선언을 해버렸죠. 목표가가 300달러요? 대단하네요. 강력한 엔진을 달고 그대로 질주하고 있는 겁니다. 거시경제의 악재를 그냥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군요. 그런데
AI가 악재를 무시하는 쪽이라면 아예 이 지정학적 위기 자체를 먹고 자라는 것도 있더군요. 제가 오늘 팔란티어 주가 보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오늘만 6.78%가 급등했던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방위산업의 역설적인 호재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팔란티어의 AI 시스템인 메이븐이 미 국방부의 공식 프로그램으로 채택되었다는 소식이 아주 강력한 트리거가 되었습니다. 아, 국방부 공식 채택이요? 네, 보통 전쟁이나 지정학적 위기는 시장 전체에 공포를 주입하잖아요. 하지만 방위산업과 군사 AI 기업들에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에게 위기는 곧 막대한 정부 예산의 투입과 장기 계약을 보장받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되니까요. 아, 누군가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전쟁의 공포가 다른 누군가의 주가 차트에는 가장 확실한 상승 곡선을 그려주는 정부 보증 수표가 된다는 사실이 참 서늘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말한 그 육과리 목권 덕분에 뜻밖의 횡재를 맞은 섹터도 있죠. 네, 유가 하락이라는 게 사실 환상일지라도 당장의 장부에는 강력한 호재로 작용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바로 카니발 크루즈나 아메리칸 항공 같은 항공 크루즈 섹터죠. 거긴 기름값이 생명일 텐데요. 후에 발언 한마디로 유가가 단 하루 만에 10% 빠졌을 때 이 기업들이 짊어져야 할 비용 부담은 그 즉시 증발하고 그만큼이 고스란히 이익으로 수직 상승하는 마법이 벌어지는 겁니다. 야, 이걸 쭉 듣다 보니까 인플레이션과 자산 시장의 관계가 참 기가 막히게 다가옵니다. 전문가님, 물가 상승이라는 게 사실 누군가 내 모닝커피에 매일 몰래 물을 타서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과 같잖아요. 나는 똑같은 5천 원을 내는데 커피는 점점 맹물 맛이 되는 거죠.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내 돈의 가치가 야금야금 사라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월가 자본가들의 움직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은 이 물탄 커피를 들고 슬퍼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예 커피 가격 자체를 통제할 수 있는 거대한 커피 농장들을 통째로 쓸어 담고 있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AI 인프라, 독점적인 방산 기술이라는 이름의 그 거대한 농장들을 말이죠. 와, 아주 예리한 관점입니다. 대중이 물가 상승과 금리라는 표면적인 파도에 휩쓸려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아주 영리한 거대 자본은 그 파도 아래에서 움직이는 심층 해류를 정확히 타고 있는 거거든요. 진짜 가치를 창출하는 자산들을 조용히 그리고 아주 공격적으로 선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파헤친 세 가지 거대한 흐름을 하나로 딱 꿰어볼 시간입니다. 첫째, 1970년대 오일 쇼크 수준의 에너지 위기가 불러온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그리고 그로 인해 금리 인상의 직격탄을 맞고 산산조각 나버린 2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채권 시장. 네, 안전자산의 붕괴였죠. 둘째, 실질적인 4개월의 물리적 복구 기간은 철저히 무시한 채 정치인의 말 한마디라는 리모컨으로 하루 만에 유가가 10% 폭락하며 전 세계를 기만하는 헤드라인 장세와 타코 패턴. 환상과 변동성의 사이클이었습니다. 셋째, 굳게 닫힌 채권 금고를 빠져나와서 매크로를 무시하는 AI, 전쟁을 먹고 자라는 방산, 그리고 역설적 수혜를 입는 항공주로 대이동을 마친 거대 자본의 향방이었습니다. 이 모든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관통하는 아주 유명한 투자 격언이 하나 떠오르네요. 시장은 겁을 가장 많이 주는 순간에 가장 좋은 가격을 제시한다. 아, 명언이네요. 지금은 뉴스 헤드라인이 만들어내는 표면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시장을 등질 때가 절대 아닙니다. 이 거대한 자금의 이동 속에서 어떤 자산이 새롭게 재평가받고 있는지 그 펀더멘털을 꿰뚫어보는 냉철한 시각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을 마치기 전에 내일 아침 장이 열리기 전 여러분 스스로 한번 깊게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우리가 확인한 전 세계 채권 시장 2조 5천억 달러의 증발. 과연 이것이 정말 글로벌 경제 시스템이 무너져 내리는 진짜 붕괴의 서막일까요? 아니면 거대 기관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을 공포에 질려 도망가게 만든 뒤 시대의 패권을 줄 진짜 알짜 자산들을 조용히 저가 매집하기 위해 정교하게 연출해낸 공포의 무대일까요?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네, 판단은 오롯이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